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우살롱 오늘 또 문을 열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까지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인데 명태균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정치권을 거의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어젯밤에 어제 저녁에 이제 들려왔던 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소식이 명태균을 덮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명태균은 끝난 건가? 한강이 명태균을 그냥 물로 휩쓸어버린 건가? 이제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 끝날 리가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은 처음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명태균 얘기보다는 이제 한강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강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한강 씨가 쓴 작품들, 뭐 4.3이라든지 5.18에 기초해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인간의 잔혹성을 아주 잘 표현했다. 뭐 이런 것이 노벨 그 위원회에서도 이번 수상을 하게 된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로 이제 제시가 될 정도로 역사성이 굉장히 강한 작품을 이제 써왔는데 이게 또 과거사를 보면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한강 씨가 쓴 작품들이 노벨상을 받을 만큼 뛰어난 작품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편협했던 거죠. 편협했던 거라고 보고요. 이 스웨덴 그 왕립원에서 한림원에서 이걸 발표에 선정했을 때 한국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잘 천착해서 쓴 거라는 평가가 우선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인으로 출발해서 소설가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적 산문이라고 하는 이제 독특한 돋보이는 점이 있었다는 것인데, 아니 5.18하고 4.3을 다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뭐 어느 쪽 진영에 서가지고 누구를 적대시하거나 뭐 원수를 갚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역사적인 그 상처에서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이걸 해원하고 어떻게 다시 또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이야기지 그런 게 아닌데, 단순히 뭐 4.3이나 5.18 다뤘다는 이유로 만약에 박근혜 때 금서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결국 국정농단 사건도 되고 문체부 그때 뭐 블랙리스트도 있었고 뭐 화이트리스트도 있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 식의 좀 편협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했던 거라고 보여지고 참 안타깝네요. 지금의 윤석열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뭐 다 같이 크게 보면은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이제 보수 정부인데, 이 4.3이라든지 이게 얼마 전에 이제 광복절 논쟁이 있어서 자꾸 이제 그런데 뭐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보수 정부지만 4.3이나 5.18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역사적 평가와 다른 잣대로 보지는 않죠.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5.18은 김영삼 정부 때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역사적 규정을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때도 헌법 개정의 서문에 전문에 넣는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개헌이 아직 안 이루어져서 그렇지. 그리고 5.18 기념식에는 항상 이제는 뭐 진영의 차이 없이 진보보수 차이 없이 다 참석을 해서 기리게 돼 있고 4.3 같은 경우도 이미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4.3에 대한 역사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로 인해서 4.3으로 인한 희생자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금 다 배상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감에서도 여당의 모 의원은 이제 그 간첩이 개입됐다 5.18에 뭐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왜 자꾸 공천을 주고 심지어 김진태 지사의 경우는 지난 국회의원 시절에 그런 일 관련해서 국회 내에서 공청회를 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아서 강원도지사가 됐잖아요. 물론 그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하긴 했습니다. 사과하긴 했는데 그 뒤에 김진태 지사 행동을 보면 꼭 진심으로 사과하나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느끼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당이 기본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4.3이랄지 5.18이랄지 그 뒤에 나온 사람에 대한 문제를 한강 작가가 다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들은 국가 권력의 폭력이거든요. 살인까지 들어간 폭력이에요.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누구나 규탄해야 될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4.3이나 5.18의 세부적인 내용도 전혀 언급해서는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언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고의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폄훼하려는 분들이 왜 여당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그거는 여당 내에서도 좀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한강 씨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또다시 어떤 이념적인 대립 분쟁이라든지 역사 논쟁으로 확산하지 않고 정말 우리 그럼요. K 문학 예. 또는 한국 또 어떤 굉장한 쾌거로 그러니까 여야 모두 정치권에서 다들 환영해 대통령도 이제 축전 뭐 축하의 메시지 내고 그랬으니까 좀 이것만큼은 좀 한 목소리로 축하의 메시지를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역사 논쟁으로 또 번질까봐 좀 걱정이 자꾸 됩니다. 나라가 정파적으로 하면서 이게 이념 논쟁으로 가는 거. 맞아요. 대통령도 자꾸 그렇고 그래요. 예. 민주당도 저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지금 사실 여야의 진보 보수, 흔히 진보 보수라고 하지만 둘 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라는 이분법 논리는 이미 오래전에 전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죠. 예.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이 사회 구조를. 그럼요. 그렇게 오히려 앞에 나누는 계신 김근식 교수님이 몇 가지 사안에 있어서는 뭐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일 수도 있는 과거에 부분이거든요. 상당한 진보주의자예요. 그렇죠. 물론 이런 말이 김근식 교수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근식 교수의 뭐 정치 활동이랄지 지금도 공천에 진보주의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닌가? 또 진보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김근식 교수님. 알겠습니다. 이분법적 사고는 피하는 게 낫다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K 문학, 그 K 지금 K 컬처의 승리죠. 예. 그러니까 이거 그 밑바닥에는 K 팝, 뭐 K 드라마, K 무비, K 뷰티 해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한 기준에서 한국에 대한 문화적인 이제 그 관심과 존경들이 많이 확산돼 있잖아요. 이제 이러한 국민적인 국가적 저력이 사실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문학상까지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강 씨도 그 얘기를 했어요. 당연하죠. 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어. 보여줬던 5.18 그 이제 사진을 예. 보면서 얼마나 이 인간이 그렇죠. 잔혹해질 수 있냐. 그러나 또 한 면에서는 그 잔혹성 뒤에 또 순수한 그럼요. 인간의 모습도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다 하는 거죠. 보니까 이게 네. 노벨 문학상. 삶이 얼마나 아름답지만 삶이 얼마나 또 잔인한가에 대한 예. 고민과 모순을 생각하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공이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위상에 와 있고 한국 사람이 드디어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거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K 정치만큼은 아프리카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요. 다 좋아졌는데 K 정치만 좀 다시 제자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 평화 발언이 될 수 있지만 그럼요. 아프리카는 몇 개국은 더 몇 못하더라고요. 개국보다 못한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도 굉장히 뛰어난 노벨상 수상자들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맞아요. 어쨌든 자 인간의 잔혹성과 또 반대의 또 순수성을 그렸던 한강 씨의 작품이 이 노벨 문학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한국 정치, 한국 역사가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면들이 아마 작품 속에 반영이 됐고 그것들이 잘 영어로 번역이 돼서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유난 갈등 얘기부터 할 텐데 이것도 인간의 잔혹성과 순수함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그 순수한 이거 뭐죠? 브로맨십? 뭐라 그러죠? 그 브라더 간의 예. 그 브로맨스. 브로맨스. 이 브로맨스가 지금은 아주 처절이라 할 만큼 잔혹해진 적보다도 더 미운 관계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줘요. 예, 앞서 이제 앵커님이 소개할 때 잔혹성과 순수성을 이만큼 보여주는 또 정치적 관계도 없는 것 같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잔혹성과 순수성은 아니고요. 순수한 잔혹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앞에 순수한을 형용사로 놓고 예, 순수함이- 잔혹성을 명사로 놓고 명사에 방점이 찍히는 거죠. 그렇죠. 순수함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잔혹함을 꾸며줄 뿐입니다. 아. 검사들이 연민이 좀 없어요. 그거는 저는 직업적 문제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맨날 사건들을 보면 별의별 범인들이 범죄자들이 다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건 사람이 당연히 둔감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대통령을 보고 놀란 게 연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저는 인간에 대해서 막 한강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연민이 상당히 강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저는 사실은 약간은 뭐랄까요 가부장적인 자세라고 봐요. 어떤 분들은 자꾸 이제 해석이 어려워지는데. 네, V0가 사실은 여사였다 이렇게 하고 여사의 꼼짝도 못한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총장 시절 검사 시절부터 가까이 있던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나는 이 집안의 가부장, 대장, 상남자 스타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우선 보여야 될 내 식구인 여사를 누가 감히 건드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다음에 두 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사가 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잘 다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대통령의 태도는 가부장적인 게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대통령이잖아요. 동네 김씨가 아니에요. 그러면 공적인 체제를 수호할 책임이 있거든요. 여사가 만약 거기에 어긋났으면 본인은 단호히
해야 되죠. 그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제 앞서 대통령 연민 얘기다 그렇게 나온 것 같고 한동훈 대표도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 김은식 교수님이 좀 뵀을지 모르겠지만 연민이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멘트나 여러 가지에 의무와 논리는 있는데 연민은 잘 사람에 대한 없는 연민이 연민. 없다. 예. 그런 정치인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연민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도 별로 없어요 연민이. 말로는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연민을 크게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거 이 얘기는 굉장히 공감이 되네요. 이재명 대표도 별로 연민이 없다라고 없어요. 하는 평가에 그건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계획이라 해서 그 한강 작가님 좀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일견 뭐 맞는 이야기도 있고 한 3견까지 해주세요. 요즘 그 제 생각은 어떻게 다르냐면 아까 순수한 잔혹함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식의 뭐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싸움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있는 그 갈등과 이 분란은 저도 갑자기 떠오르는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런 영화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고 똑같은 공간에 있었어도 그 두 당사자가 전혀 다른 생각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생활 20년 같이 했죠. 예, 예. 그 윤석열이 생각하는 한동훈과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정의, 또 한동훈이 윤석열 선배 검사와의 자기가 깊게 맺어온 관계에 대한 정의가 다르죠. 그러니까 같이 지내고 잘 지냈지만 전혀 다른 규정 속에서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고 법무장관하고 대통령이 되고 이제 여당 대표가 됐을 때도 윤석열이 생각하는 관계에 대한 정의와 한동훈이 생각하는 관계에 대한 정의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건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는 일단 책임은 대통령으로서 검사 시절 맺었던 인연을 그대로 연장해서 양자 관계를 보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고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 사실 인간관계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이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한동훈 대표는 검사니까 거기도 뭐 좀 그 순수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간미가 좀 없다. 그 술을 일단 안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한강 씨도 술을 안 한다. 네, 술을 안 하시죠. 축하를 술을 안 마시는 분과 차를 마시면 축하를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아들하고 반성해야 차를 돼 우리는. 술을 안 마신다고 인간미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 물론 많이 마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술을 안 마셔서 인간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제가 너무 이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얘기지만 하나만 더 하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두 사람이 정치의 영역으로 뛰어들지 않았더라면 검사 선후배로서 검사 시절 가졌던 그 서로가 서로에 대한 연민 그거는 지금까지도 유지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두 사람이 모두 정치에 뛰어들면서 어쩌면 두 사람의 개인의 어떤 인간적 본성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순수하게 내버려 두질 않는다. 사람 관계를 항상 이 잔혹하게 만들어준다. 형우살롱 역시 수준 높은. 수준 높은. 이게 너무 이게 문과야. 역시 문과야. 이게 너무 이 관념적인 얘기. 맞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그 관계 맺음이 그냥 평소에 맺었던 개인적인 사적인 사인 간의 관계를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대통령이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과제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제가 한동훈 대표를 보면 모르겠어요. 그 포용력이나 그런 건 모르겠지만 제가 한동훈 대표를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무엇에 대한? 정치에 대한 진정성. 그러니까 저도 정치한 지가 10년 되는데 진정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공천도 힘들게 받고 사지에서 자꾸 저를 견제하는 놈들도 많고 그러니까 줄 서서 권력을 쫓아서 간신 노릇하면서 하면 쉽게 되죠. 그러니까 그 권력이라고 하는 본래의 애초의 목적만 한다면 쉬운데 정치의 본래의 목적이 있잖아요. 진정성. 발을정 다스릴지. 그렇죠.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올바른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정성이 유지되면 그렇게는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 정치의 현실과 이상 또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DJ가 말했던 이 정말 상인의 이 현실 감각과 서생의 문제의식을 같이 가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그냥 양아치판이 된 거예요. 그냥 권력욕만 살아있는 게 된 건데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건 그런 진정성이 사라지고 민낯과 이 욕망만 난무하는 데인데 그래도 제가 한동훈 대표를 봤을 때는 뭐 본 지 몇 개월 안 되지만 진정성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김근식 교수님이 이제 진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부분에는 제가 고개를 쾌쾌하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런 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아직 검증을 못 해봐서 그거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동훈 대표 두둔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볼 땐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볼 그건 때는 아니라고 그러잖아 또. 그러니까 옳고 지켜봐야 그름에 된다. 대한 생각은 좀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논리적으로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가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죠? 그 사법살인이 있었을 때 그 뭐죠?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뭐 이렇게 맞아요. 무슨 보상금 예. 같은 게 그래, 문제가 이제- 됐을 때 풀어줬어요. 그게 원래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풀어주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풀어주는 게 있었는데 법무부가 이거 국가가 받아야 될 건데 이걸 풀어주게 되면 나중에 법무부가 국가에 맞아요. 손실을 끼쳤다고 해서 손해가 뭐 나면 배임이- 애매해진다고 예, 맞아요. 약간 제쳐뒀었어요. 법무부 장관 때. 예, 과거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가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뭘 그래 해 그냥 해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단력과 이런 부분은 이게 옳다라고 하는 추진력은 있는데 근데 금투세 문제나 다른 문제에서는 뭐 그냥 정치적 기술을 쓰는 듯한 정말 크게 나라의 장래나 뭘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기술을 쓰는 듯한 모습도 보이거든요. 근데 진정성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있겠지만 꼭 그것만이냐? 저는 그것보다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하는 목적은 절대 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 쪽이 잡으면 안 돼라는 분노심이 더 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이거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인물인지는 뭐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은 아니고 예. 요거는 이제 좀 지켜보겠습니다. 앞서 잠깐만 윤한 얘기하셔서 예. 정치가 아니면 두 분 이런 얘기했잖아요. 제가 볼 땐 두 분이 동지적 관계는 됐는데 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검찰 시절에도 네, 스타일이 눈에 달라요. 넣었는데 안 아팠는데. 넣으면 아프죠. 사람 안 눈에 넣으면 아프면 죽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한동훈 대표는 책을 읽는다는 걸 책 읽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유튜브 보시는 걸 좋아해요. 좀 다릅니다. 근거 없는 그리고 얘기인데 대통령 유튜브를 본다는 얘기도 이거 확인되지 않은 거라 제가 아니, 워낙 많이 얘기들이 나와서 맞습니다. 소문만 무성하지. 이것도 좋아하시고.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보궐선거 이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뭐 여러 보수 언론에서도 사설로 뭐 쓰긴 했습니다만은 너무 이게 만시지탄이다.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의 뭐 불기소 어떤 처분 방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도 좀 하고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하라는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얘기도 하고 과거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에 약속했던 바도 외부 활동 안 하고 이제 아내로만 살겠다고 하는 부분도 지켜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요. 아니 곧 저기 만나야 되는데 대통령 만나야 되는데 대통령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지금 미리 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의도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이야기 하자고 만나자고 한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서 하면 되죠. 왜 만나기 그전에는- 전에 언론에 이런 얘기를 자꾸 아니, 하시냐 이거지. 독대가 계속 거부됐고 음.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요청을 한 거고 근데 독대가 이제 됐다고 하니 이제는 그런 내용을 더 말할 필요는 없죠. 이제 저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그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만나는 건 사인 둘이 만나서 무슨 술 한잔 하는 그런 편안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인 악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현안들을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만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판을 져서 해결을 해야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해결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국민의 민심을 반영한다는 명분 속에서 대통령을 설득해서 변화를 시켜야 되고 또 대통령도 섭섭한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흉금 터놓고 하는 이야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독대는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독대를 통해서 서로 간의 오해를 풀었으면 제일 좋고 그리고 더 좋다면 오해를 풀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까지 좀 가져오면서 가장 대표적인 핫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양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우리 집권 여당이 다시 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독대 만남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는 것은 독대 자리에 대통령 답을 갖고 와라.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지 또 어떤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사과 표명이라든지 뭐 등등과 관련해서 미리 한동훈 대표가 할 말을 미리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산에서 대통령이 답을 그날 갖고 와서 한동훈 대표 나에게 들려줘라. 혹시 예. 그런 메시지도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깔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 며칠간 보면 과거랑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 독대 요청하다가 친윤들에서 대통령의 참모, 대통령실에서 왜 언론 플레이를 해? 기분 나빠. 안 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찬 때, 지도부 만찬 때 갔을 때는 홍철호 정무수석에 따로 가서 독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독대를 해요? 얘기를 진지한 얘기를 합니까? 따로 다시 독대 요청해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건 언론에 공개할게요. 허락받고 했잖아요. 물론 허락은 아니고 통보 정도겠지만 그런 정도까지 어떻게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측근들이 그런 태도는 아니야. 그래? 그럼 그런 태도 안 할게 하면서 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여사한테 자제해라. 대선 전에 약속한 거 아니었습니까? 발언 수위가 좀 세졌고 어제 발언은 확 세진 겁니다. 검찰이 뭐 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조선제일검으로 불렸던 분이 거기에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분이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될 거는 그냥 기소하라는 얘기예요. 검찰이. 자, 기소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소 안 하면 나는 나대로 가겠다라는 걸 뒤에 생략한 겁니다. 기소하라. 안 했으면 아이고 안 했네. 하지. 내가 하라고 했잖아. 아쉽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특검을 찬성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되게 큰 멘트예요. 예전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액션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여권이나 한동훈 대표가 볼 때 사과할 수 있었어요. 사과는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했었고 그다음에 뭐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한다 했었고 그다음에 대선 전에도 여사가 직접 사과도 했었어요. 사과는 하면 돼요. 아 그것도 안 해서 문제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기소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아주 상황이 다릅니다. 만약 기소하게 되면 여사는 실형을 받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거 하나.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할 때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탈탈 털었는데 예. 그런 거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기소거리가 안 된다. 기소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지금 당대표가 돼서는 검찰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결정을 해라. 기소를 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들었죠. 예. 왜 갑자기 바뀐 거예요? 180도가. 한동훈 대표가 뭐 상황에 따라 바뀌었을 수 있고 굳이 말한다면은 당시의 수사팀 문재인 정부부터 쭉 수사해왔고 나중에 수사팀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당시의 수사팀한 자료들을 제대로 본인이 꼼꼼히 못 봤다. 이번에 JTBC 보도로 쭉쭉 나왔잖아요. 쭉쭉 나온 거에 하나는 저겁니다. 여사가 주가 조작 공범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최소한 주가 조작 방조는 거의 분명하다라는 게 일련의 보도의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 정황들을 그러면 만약 한동훈 대표가 몰랐으면 그런 구체적 사실들 여기 들면 당시에 검찰 조사를 다 보지는 않았을 테니까 몰랐으면 예를 들어서 그건 핑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여러 명태균 시욱, 의료대란, 대통령의 지지율 여러 상황이 여사 문제를 더 이상 덮어두고 갈 수는 없을 정도로 불만이 폭발돼 있다. 이런 정치적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좀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그 여사 보고 공식 활동을 자제해라. 그리고 대선 때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건 충분히 해야 될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 민심이 사실은 그래요. 여사가 더 이상 좀 그 공식 활동, 공개 활동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건 이제 정치적 요구죠. 근데 잠깐만요.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대외 활동을 하지 말라라는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대외 활동은 공천 개입도 포함하는 말이에요? 공천 개입은 대외 활동이 아니라 마포대교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마포대교 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순방도 안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행주대교도 가지 말고 다 그러니까, 대교는 가지 말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방송에도 계속 김건희 여사를 배우자라고 호칭하고 영부인이라고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선대위에 제가 있었지만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가 제2부속실 폐지가 있었고 영부인 호칭을 없앤다는 게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방송에서 영부인이라고 씁니다. 대통령 공약이 영부인을 안 쓴다는 거였어요. 배우자예요. 그냥 배우자. 대통령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사적 배우자예요. 영부인이 되는 순간 그건 공식 직위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끝까지 배우자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로서 내조만 하겠다고 했으니 공개 활동을 안 하는 게 맞고 하더라도 표시 안 나게 조용히 그러면 그 어두운
이 소외된 이웃이나 어렵게 힘든 분들 찾아가서 뵙는 건 상관없죠. 그래서 그건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상황인데 어제 이야기했다는 그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한 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걸 내놔야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신지호 부총장이 그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다른 건 몰라도 디올백은 몰라도 도이치모터스는 이 정황 증거가 새롭게 등장한 게 있기 때문에 2심에서 그 말씀하셨지만 그 같은 혐의를 받는 전주가 무죄에서 방조범으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법리적 판단과 법리적 잣대가 바뀐 거예요. 그런 달라진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불기소를 했을 경우에는 특검의 명분을 키운다. 그랬을 때 집권 여당은 더욱더 부담이 커진다. 라고 하는 정무적 전략적 고민 속에서 그렇다면 차라리 검찰이 불감청 고소원일지언정 우리 대신 좀 기소를 해주면 특검에서 좀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 좀 훨씬 편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런 고민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신지호 총장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대표가 그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 신지호 부총장이나 나머지 대변인급에서 정무적으로 당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그 정치 패널로서의 분석과 전망을 할 수 있지만 당대표가 그런 이야기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마음속에는 검찰이 차라리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는 게 더 낫겠다. 이 전국을 돌파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친한그룹에서는 전략적인 그런 그 탈출구가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도 지금 복잡하니. 그래서 그런 전략적 출구를 만들어 놨고 그런 걸 분위기를 운을 띄웠는데 한동훈 대표가 고일 끄덕인 거네요? 예, 운을 띄웠으면 그 운만 띄우고 그냥 갔어야 되고 이건 검찰의 몫이거든요.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독립적인 독자적 기관인데 알아서 하는 건데 집권여당 대표는 어쨌든 힘 있는 자리로 인식이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건 검찰에 대한 약간의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검찰이 기소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기소를 안 할 가능성도 있고 할 거의 가능성도 지금은 있겠죠. 안 하는 쪽으로 글쎄요, 뭐 나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그런 그 집권 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계속 가속화되는 것에 대한 정무적인 출구로서 참모진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럴 수는 있지만 당대표가 직접 언급하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표현이 과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론적으로 본다면 검찰의 기소는 검찰이 판단해서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총장은 수사 지휘권이 없어요.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알아서 지휘해서 하는 겁니다. 그분은 이제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미 디올백에서 다 불기소 처분을 강행했던 사람이죠. 전주지검장 때 이상직원 타이스타젯 이걸 조사를 했었고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기소한다. 원론적으로는 검찰이 자체 판단이지만 사실은 민정이나 대통령실에 입김이 들어간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죠. 검찰이 기소하면 저는 일종의 이제 검찰의 반란이 시작됐구나 볼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검찰이 윤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다. 그렇죠. 이미 힘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쪽으로 봐야 붙었다.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이 그래 특검 어쩌 한동훈 대표 너 고생이 많았구나 너 중간에 껴서 힘들었겠네 검찰 기소해 우리 와이프 걱정하지 말고 기소해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무해요. 전무하기 때문에 보면은 그런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그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기소한다? 이거 생각이 어렵잖아요. 예. 그럼 한동훈 대표의 말은 뭐냐? 미리 우리 이제 특검 갈 수밖에 없어. 밑자락 까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다는 핑계거리를 하나 미리 공개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거 플러스 요거까지 플러스니까 요거까지 인정이시죠? 아니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한다면 보통 일은 아니죠. 근데 이게 왜 디올백에서는 봐봐요. 한동훈 대표의 반응이 디올백에서는 반응이 그래요. 증거와 법리에서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조금 강도가 다르죠. 다르죠. 이게 왜 그랬을까? 사건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결혼 전에 있었던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한 자연인 개인 사인이었던 김건희라는 사람이 했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건 분리가 가능해요. 충분히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를 해서라도 대통령에는 정치적 타격 없이 정권에는 부담이 없이 집권 여당의 정치적 부담 없이 한 개인이 결혼하기 전에 했던 무슨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럴 수 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디올백이나 지금 공천개입 논란이나 명태균 논란과 달리 훨씬 더 자유롭고 객관적이고 더 강도 높게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처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의 성격이 있는 거지. 근데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니 너는 가서 법의 잣대에 심판을 받고 와라. 아니 검찰이 기소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저는 이제 검찰의 몫도 남겨졌다고 봅니다. 이 다음 주에 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검찰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고요. 모든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서는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1단계에서는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유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니까. 일부 언론에서 뭐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안을 기소할지 말지에 대한 사안을 수사심의위에 올려서 지난번 이제 명품백 사건처럼 판단을 받아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제안, 조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자, 수사심의에 올라가면 무작위로 이 추출된 그 수사심의위원들이 어떤 결론을 낼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저도 그 사설을 봤는데 그건 보수 언론이 유난히 부딪혀서 폭발하는 걸 막기 위한 짜낸 묘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수사심의 자체가 지금 보세요. 수사심의는 뭐냐면 원래 검찰의 무리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에요. 수사심의가. 그런데 지금 다 보세요. 디올백, 최재형 목사도 그렇고 검찰이 무죄를 주장하는 수사심의예요. 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물론 그런 것도 판단할 수 있지만 권력의 핵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건데 검찰이 나와서 이분은 무죄예요. 왜 이분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런 수사심의는 이번에도 검찰이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여사의 기소를 주장하면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면 인정이에요. 근데 이건 이래서 불기소될 겁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예. 그런 식의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저는 약간 달라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독대를 통해 가지고 갈등, 윤한 갈등을 이제 잠재우고 당과 정부가, 당과 대통령실이 한 몸으로 으쌰으쌰 가는 쪽보다는 왠지 파행으로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대라는 만남을 통해서 예정된 그 헤어질 결심을 하느냐, 아니면 독대라는 이 마지막 그 담판을 통해서 극적으로 화해하고 봉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느냐, 뭐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이건 어찌됐든 빨리 이런 그 갈림길이 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뭐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독대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봉합되지 않고 분란만 커지고 갈등이 더 커졌고 둘 사이에 더 불신이 커졌다 그러면 사실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상처가 작고 후유증이 작고 파장이 적은 헤어질 결심과 출구를 모색해야 되는데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그러나 더 소망스럽기로는 그렇게 깨지는 것보다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아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꿔야 되겠구나. 한동훈 말이 맞구나. 한동훈 말이 한동훈 개인의 말이 아니라 저 쓰나미처럼 거대한 민심의 소리구나 라는 걸 깨닫고 마지막 남은 임기를 정말 잘 안정적으로 맞춰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평가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고 내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국정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해피엔딩이죠. 봉합이라고 할 수 있다. 봉합이 아니라 그건 해피엔딩이죠. 근데 이거는 너무 이게 한동훈 대표 쪽의 생각이고 바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제 친윤계의 쪽에서의 바람은 그쪽에서야 이게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너의 방식과 태도가 문제였다는 거지. 맞아요. 그 방식과 태도는 얼마나 섭섭한 거 이야기 안 하면 되는 거야. 야, 너 의정개혁 저 대통령 좀 도와주면 안 되냐? 김건희 여사 이거 정치적인 야당의 공방이고 여기서 김건희 여사 사과하면은 저 이재명 대표부터 해서 야당 의원들이 탄핵으로 몰고 갈 텐데 왜 먹잇감을 던져주냐? 네 한동훈 네가 정신 차리고 잘못했다고 반성하면 우리 정말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어. 이게 대통령실의 권력의 해피엔딩일 수 될지 모르지만 민심에는 반하는 거죠. 그 해피엔딩은 뭐냐면 이제 대통령실, 대통령 내외와 참모들이 최소한 보수 언론도 안 읽고 TV 뉴스도 웬만한 지상파나 뭐 괜찮은 중립적인 예를 들어 MBN 뉴스도 안 보고 본인들만 이렇게 띄워주는 구구 유튜버만 볼 때 그게 해피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요구사항은 그게 아닌데 예.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구구 유튜브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김근식 교수님 비슷한 생각이실 텐데 독대에서 이게 두 가지 중에
주가 주식 민생에서는 의료 대란 문제, 의대 증원 문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점점 어려워졌지만 예. 의대 증원 문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 문제가 두 가지가 핵심인데 대통령이 이걸 수용할 가능성 저는 한 2% 미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독대를 요청하냐 과거부터. 제가 볼 때는 오래 사귄 연인이 헤어질 때 카톡으로 뚝 보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야 너 어떻게 이별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최소한 만나서 우리 오래 했는데 여기까지 합시다. 그게 기본 예의예요. 그 자리다. 만일 한동훈 대표도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가능성을 받아줄 가능성이 한 20% 보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만나서 대통령이 안 바꾼다면 그러면 대통령님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바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최후 통첩을 하려는 자리라고 봐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건 하나의 변곡점 역할만 할 거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헤어질 결심을 한 지는 꽤 오래 전인 것 같고 한동훈 대표의 최근 이 세진 발언 수위를 봤을 땐 한동훈 대표도 마음속에 헤어질 결심을 하고 대통령을 좀 만나러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뭐 오늘 읽었던 뉴스 중에 좀 흥미로운 거는 요즘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하고 굉장히 많이 자주 만나고 통화도 자주 하시고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의 한덕수 총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윤 대통령은 기대했을 텐데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는 해줄 결심을 하고 대신에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같은 한씨네요. 예. 네. 어느덧 하나한테 이제 한덕수 총리한테 많이 마음의 의지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이제 아까 눈에 띄어서 재밌게 읽고 왔습니다. 한씨 중에 뭐 한강님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 청주하시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씨, 예, 한씨, 한강, 한덕수, 한동훈, 예, 좋습니다. 쓰리한. 명태균 씨, 정치권을 뒤우는 명태균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지가인가, 정말 뛰어난 정치 전략가인가, 아니면은 정치인들의 뭐랄까 약점이랄까,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서 자신의 어떤 뭐랄까 이렇게 부라든지 아니면 명성을 쌓아갔던 약간 똑똑한 사기꾼에 불과한 건가? 요거를 조금 논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논쟁거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김근식 교수님도 정치를 했으니까 명태균 씨가 접근 안 해왔어요? 내가 여론조사 해줄게. 명태균 씨는 주로 활동 무대가 이제 경남 쪽 밑쪽 예, 창원. 우리 제가 이제 창원에 있는 경남대학교 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접근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제 주 무대가 서울이니까. 아. 예, 창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창원 지역을 거점으로 한 정치인이나 정치 지망생한테는 다 교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엄청 네. 발이 넓다면서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몇몇 제가 내려가서 한번 수소문을 해봤는데 이 사람의 특기는 그 정치인이 계속 좌절하고 실패하고 힘들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렇지만 계속 해보고 싶은 사람. 그러면 정치의 끈을 못 놓는 사람. 끈을 못 놓는데 계속 안 됐던 사람. 그 절박한 그 부족한 결핍이 있는 사람한테 어떤 큰 메시아처럼 등장해서 그 사람 확 휘어잡으면 되는 반말이 아주 쉽게 최고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치고 들어올 때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여론조사라고 하는 아주 사이비 여론조사라고 하는 또 무기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과도 좋게 나온 그렇죠. 여론조사를 갖고. 결과를 조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양력이 확인해 보니까 창원대학교 나온 걸로 제가 들었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죠. 전문가는 아니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핸드폰 대리점을 했어요. 맞아요. 대리점을 하다가. 핸드폰을 가입한 사람 명단과 전화번호 있는 거 아니에요. 마케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텔레마케터를 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예. 그리고 여론조사 사무소를 창원에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빈틈을 파고 들어가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사이비로 가짜로 조작해 줄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거지.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좀 뭐랄까 정치에 대한 갈망이 뜨거운 사람, 그러나 이제 잘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화려한 엄정과 그렇죠. 뭐를 통해 가지고 딱 반말. 해줬어. 반말. 그런 걸 통해서 했어. 근데 덜컥 이 사람이 된 거야. 김영선이 당선이 되고 공천을 받는 거야. 이게 몇 번 이렇게 되면 도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 전문가가 부분이 되는 거고. 봐봐요. 이준석
대표하고도 친분이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 전부터 2021년 7월달 전당대회 나갔을 때 누가 이준석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빈틈에 일정 정도 저는 도움을 줬다고 봅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해요. 자기가 명태균을 어떻게 만났고 무슨 도움을 받았고 어떤 관계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 그다음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였죠. 당시에 나경원하고 오세훈 후보가 경선을 했고 오세훈 후보가 됐고 또 안철수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가 높게 나왔지만 오세훈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뭐 해주려고 했던 거죠. 예. 오세훈 후보는 당연히 그 거부했지만 그다음에 대통령 부부도 마찬가지죠. 다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만들었다는 자기 어떤 그 결과론적인 이 성과를 가지고 이제 장사를 시작한 거죠. 김영선은 뭐 그 전부터 알았다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는 김영선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이런 인연을 통해서 그 인연에 자기의 어떤 이 과시욕을 좀 덧붙여가지고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뻥을 치는 것이 김영선 그 후보에게 더 신빙성을 갖게 되고 그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김영선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 거죠. 그러면 그 여권에 그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은 다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기꾼에 놀아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니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뛰어난 선거 전략가고 지략가여서 이 사람에게 많이 의존했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이제 당선도 되고 이제 자기들 탄발을 이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많은 정말 고급 정보를 주고 뭔가 심지어 공천을 할 수도 있을 정도의 힘을 주는 권력 남용이 이루어진 거냐는 거죠. 그 보면 점을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점을 보시는 분들 특히 성공한 분들이 많이 봐요. 많이 보죠. 성공했을 전에 어떤 변수가 있을 때 그때 불안하니까 또는 주변에서 한번 봐보자 해서 보잖아요. 그럼 이분이 여기서 만약 됐어요. 본인이 되면 여기서 된다고 했는데 실제 됐어요. 그러면 이분은 그다음부터 계속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왜 그 진화론 같은 건데 자연선택 같은 건데 봐서 성공한 사람들만 계속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에 그 말이 퍼져나가고 이분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 명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저는 약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몇 군데 얘기했는데 좀 될 만한 될성 부른 나무에 가서 배팅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됐어요. 또 한 번 됐어. 그러면 얘는 이분은 원래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저 사람 덕에 저 사람이 덕이 좀 있었네. 저 사람이 좀 뭔가 잘 보네. 이렇게 한 레퍼런스가 두세 개만 쌓여도 큰 건을 잡으면 이게 소문이 팍 퍼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명태균 씨가 이제 오세훈 시장도 많이 도와줬다고 얘기 듣고 김영선 전 의원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짝짝꿍이 났다라고 얘기표까지 했었어요. 오세훈 시장도 있었고 이준석 대표 전당대회 때도 여론조사든 뭐든 약간의 서로 간에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이준석 대표가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상한 불법적인 일을 부탁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좋은 결과를 주면 사람 마음이 고마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결정적인 거는 윤 대통령이죠.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부터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선 전에 국민의힘 입당 과정에서도 안철수 후보 단일화서 번번이 중요 자리에 이분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분은 아주 그 바닥에서 유명한 분이 돼버리는 거죠. 그 유명한 걸 가지고 거기까지는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그런 분들 정치 브로커즈에 많고 이분은 그러면 그 중에 실력 있는 조금 실력 있지만 어쨌든 운이 좋아서 잘 됐더라도 그런 브로커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뒤에 그래서 그런 관계를 유지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그냥 내가 대통령님하고 전화하고 사모님과 전화해갖고 고생해서 가져왔다는 거 아니야? 네 사장하고 사우나도 가고 밥도 네? 먹고 아니 근데 이제 그러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정치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들으면 이 사람은 좀 약간 똑똑한 사기꾼, 똑똑한 정치 브로커 정도인데 문제는 대통령이 이 사람을 4번을 만났건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이 사람이 알건 이준석 대표하고 알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정치인들 주변에는 수많은 그렇죠. 정치 브로커가 있으니까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건가? 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나라를 뒤흔드는 여권을 뒤흔드냐? 그럼 명태균 씨가
대통령의 힘을 빌어서 어디 가서 사기를 치건 어디 가서 뭔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그렇죠. 돼야 예. 우리가 명태균에 주목하는데 유력 정치인들이 명태균에 놀아났다고 해서 크게 막 이렇게 시끄러울 일인가? 놀아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는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면 이건 이제 그야말로 명태균 게이트가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가 그렇죠,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최순실처럼 지금은 아직 뭐가 안 그렇죠. 나오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 경남 창원에 이제 그 세비 절반을 예, 지역 주고 사업. 뭐 예. 9천만 원인가를 줬다는 것에 예.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혐의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부부와의 그 관계를 악용해서 현실적으로 범법 행위를 하거나 기업한테 뭐 돈을 뜯어낸다든지 그렇죠. 무슨 뭘 이권을 하든지. 뭐 예. 누렸거나 아니면 이권 사업에 개입했거나 안 되는 일을 대게 했거나 이런 게 드러난다면 이건 이제 게이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데 그건 두고 봐야 될 문제고요. 그 전에 지금 단계에서 왜 그러면 이 형오살롱에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이제 우리 한국 정치 수준이고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실망이죠.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되기 전에 도움받는 거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사람 만나서 뭐 이야기도 듣고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접근해 아니다 오니까. 싶으면 끊으면 되니까. 그럼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만남을 유지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아 이 사람이 좀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만남을 유지해야겠다 그러면 공식 직함을 줘야 돼요. 최순실이 욕먹는 건 직함 없이 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난 내가 볼 때 명태균 진짜 명박사야. 훌륭한 사람이야. 들을 게 많아. 그럼 용사 대통령실에 직함을 주면 됩니다. 직함이 없잖아요. 없는데 계속 소통했다? 소통하면서 공천 이야기를 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명태균 씨를 이제 이 사건이 터져 나오니까 대통령실에 엊그저께 공식 입장문 내용이 뭡니까? 두 번 만났고 그대로는 손절했다라고 기억된다. 뭐 이렇게 아주 조금 구차한 궁색한 입장문을 냈는데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 여권 내에서 명태균은 또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양아치야 이렇게 지금 그 폄훼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폄훼하면 폄훼할수록 폄훼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폄훼하면 오히려 대통령 부부가 더 질이 떨어져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놈들한테 왜 계속 소통을 합니까 여사가? 그 말도 안 되는 또라이하고 왜 계속 전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가당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어떤 대통령의 힘과 어떤 여러 가지 여사님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국정농단을 벌였다면 정말 게이트로 갈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나오지 그렇죠. 않고 네. 대통령이 왜 취임 이후에도 명 씨라고 하는 사람하고 명 선생님, 명 박사라고 부르면서 관계를 맺었느냐 이거는 좀 굉장히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대통령하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사가 여사가 근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지금 김규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대통령님이 왜 이런 정치 브로커 실제 사기 전과도 있는 사람에게 휘둘렸나 또 여사가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처음 만날 때 이준석 대표를 만날 때 다 명태균 씨가 배석했잖아요. 예.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그러면 와 왜 저런 사람과 어울렸어 여기까지가 지금 김규식 교수님 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나간 게 있습니다. 애초에 맨 처음에 뉴스토마가 보도했던 거는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에요. 예. 24년 올해 총선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지만 전체적인 톤을 보면은 거긴 단수해야죠. 그러면 저는 그게 이제 공천의 교통정리라고 보는데 노른자외인 창원의창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빼내고 다른 사람을 넣기 위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려져 있어요. 확신은 안 되는데 정치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을 넣기 위해서 빼내는 과정에 여사가 개입했다라는 정황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22년 공천 때는 말처럼 명태균 씨의 녹음이 있잖아요. 내가 대통령님 전화하고 여사님 전화해서 어렵게 공천 따왔어. 이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실제로 명태균 씨는 김영선 의원의 세비 반을 마치 일수 받는 것처럼 뚝뚝 떼서 한 달에 두세 번씩 받아갑니다. 이런 한 푼 틀리면 안 되라고 얘기하고 김영선 전 의원은 실제 마치 명태균 씨가 공천을 준 것처럼 꼬박꼬박 세비를 상납하고 절절맵니다. 예. 그러면 명태균 씨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여사를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줬구나라는 의심이 아주 짙어지죠. 여사가 여기에 개입했으면 부적절한 거죠. 대통령이 공천을 줘도 당무 개입이 안 되는데 여사가 하면 더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어제 JBC가 또 보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건 이제 처음에 뉴스토마토도 보도했다가 잠깐 나왔었는데 22년 11월에 캄보디아 당시 아세안이 있었습니다. 순방을 가요.
앙코르와트를 조심해라, 뭐 안 이런 가고 그렇죠. 앙코르와트를 안 가고 심장병 어린 이렇게 안전 예, 예. 사진 가지고도 조명 썼냐 안 썼냐 논란이 됐던 그거 있죠. 기억납니다. 앙코르와트를 안 가고 다른 정상들의 배우자들이 다 배우자 프로그램에 따라서 앙코르와트를 갔는데 여사는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앙코르와트 가려면 시엠립 공항이 작아서 큰 비행기가 못 가고 작은 비행기가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2호기 공군 2호기 좀 작은 2호기 불러서 갔다. 그런데 여사는 그런 거 안 하고 안 갔다. 이래서 마치 대단하다. 당시 이런 식으로도 예. 좀 썼었는데 지금 나온 얘기는 뭐냐면 물론 그 강혜경 씨의 전원이고 그 다음에 명태균 씨 가까운 사람의 전원이고 실제 명태균 씨가 거기에 대한 여사가 보냈다는 지라시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좀 위험해 보여요. 라고 해서 위험을 감지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가는 게 좋겠어요. 라는 걸 피력하고 그러니까 여사가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의 주장이 명태균 씨의 주변에 한 얘기를 따르면 그러면 명태균 씨가 무슨 내일 뉴스를 봅니까? 어떤 주술적인 거에 따라서 외교에 공식 일정이 변했다면 이건 또 큰 문제예요. 그 이후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뭐 일부 언론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뭐 또 홍준표 시장의 이 SNS 글에 이제 뭐 대꾸하는 형태가 돼서 자기의 휴대전화가 까이거나 뭐 이렇게 될 경우에 근데 검찰이 수사 휴대전화가 들어오면 변호사다. 한 달 뭐 안에 뭐 하야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드러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뭐 뻥인지 아니면 실제로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명태균 씨가 이 여러 정치인들을 협박하고 또 막 용산을 협박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비밀인가요? 아니면 그거 외에도 만약에 앞서 더 이제 뭐가 있다는 건가요? 명태균 씨가 직접 캡처를 공개한 텔레 캡처를 공개한 중에 뭐가 있냐면 앞서 제가 앙코르와트를 그건 아니고 22년 9월에 있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이에요. 영국. 그렇죠. 당시에 대통령 내외가 조문을 않고 장례식만 참석을 했습니다. 예. 원래 관에 참배를 먼저 하는 게 줄 서서 쭉 하는 건데 당시 교통 사정 때문에 맞아요. 시간이 안 걸려서 시간에 못 맞춰서 못 가고 그냥 장례식만 참여했다. 예.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걸 지라시 이게 명태균 때문에 안 간 거다라는 지라시를 여사가 명태균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천공에 명태균이 있다라는 말이 돌아요라고 보내니까 명태균이 그런 얘기 떠든 사람을 엄벌에 처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제 JTC 보도 등을 보면 명태균 씨가 마치 주술적인 거, 어제 꿈자리가 사나운데 이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사 쪽에 전하면 여사가 마치 그것 때문에 공식 일정을 바꾼 듯한 의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큰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의혹이 주술에 제기되고 재세금이 있고 들어갑니까? 의혹 제기 수준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명태균 씨가 뭐 어떤 사건이나 혐의에 의해서 검찰이 저는 사법 처리를 시작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제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예, 뭐 혐의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할 수 있죠. 예. 구속 수사를 하든 그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해서 지금 제기되는 많은 의혹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가 만약에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 되는 이것도 거죠. 게이트로 간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강제 수사를 해보면 안다는 거죠. 근데 강제 수사에 지금 빌미가 되고 강제 수사에 혐의를 받고 있는 건 일단 예. 공천 대가로 그 정치자금법 위반 그거밖에 예.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팩트가 확인될지를 봐야 되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감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에 대해서 정말 이도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명태균이 훌륭해서 명태균이 조언을 들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고 명태균이 형편없는 놈이었기 때문에 여기 무시했다라고 하면 그 뒤로 계속 여사와의 소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큰일이에요. 명태균 씨가 정말 뒤에서 대통령이나 여사님의 일정까지도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거는 법적으로 뭔가 처벌 대상이 됩니까? 그게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거기서 시작한 거죠. 예. 문구를 수정해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건 정치적인 의혹과 정치적 공격의 소재였지 실제로 문제가 된 건 삼성에서 승마 예, 돈 그렇죠. 받은 거하고 기업들한테. K재단하고 미르재단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 범법상의 부정축제를 하겠다는 범법 사실은 거죠. 다른 게 또 나오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의혹에서 시작해서 범법으로 끝날 수도 있고 범법으로 해서 강제 수사 시작돼서 정치적인 파장이 커질 수도 있고 뭐 사건의 성격과 다르죠. 그러면 일단 뭐 정치자금 위반은 그 저기 받아갔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를
꼬박꼬박 반 뚝 잘라서 챙겨갔잖아요. 예. 요거는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서 이제 어제 꿈자리가 사나운데 아쿠라트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법적 책임은 없을 것 같아요. 꿈자리 사납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잡아갑니까? 뭐 근데 여사의 정치적 문제가 되는 거죠. 저거는 어떻게 돼요? 이른바 그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국민의힘 그 저기 이제 과거 대통령하고 이제 뭐 저기 여러 후보들이 이제 경선할 당시에 이제 선거인 명부 한 당원 명부 한 50만 명 명부를 명태균이 가져가 가지고 이제 윤석열 이제 대통령 후보에게 당시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결과를 가지고선 여러 차례 이제 정보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캠프 후보 측이 여론조사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건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인가요? 그건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돌린 건 범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얼마든지 상관- 돌릴 수 있고 상관 공표를 안 하고 할 수도 예, 있기. 예. 그러나 이제 공표할 수 없게끔 돼 그렇죠. 있었죠. 근데 그걸 만약에 그 모든 캠프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돈을 써가면서. 근데 돈을 안 받고 했다면 그건 이제 정치적 기부행위가 되는 거죠. 명태균이 명태균이 윤석열 캠프에게, 후보, 예. 캠프에게. 그것도 이제 그러면 따져볼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제 주장하는 한쪽의 의혹은 그걸 돈을 안 줬지만 그 돈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을 공천을 줬다는 주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건은 좀 더 복잡해지죠. 더 복잡해지겠네요. 일단 뭐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냥 본인의 어떤 도움을 과시하려고 가지고 갔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를 이제 기부해서는 안 될 걸 품목을 봐야 되나, 이게 기부로 봐야 되나. 그냥 지가 해서 나한테 주는데 그러니까 원치 않았는데. 예. 보니까 뭐 비슷비슷한데 그래요, 줘봐요. 사실 아시겠지만 기자할 때 뭐 여러 자료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본인들을 알리려고 하는 자료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금지된 기부행위로 봐야 될지 예. 그건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후보가 야, 네 거 보니까 좋더라. 앞으로 매달 줘. 근데 만약에 명태균 돈 드는데 아이씨 내가 나중에 줄게. 아무튼 줘. 막 요렇게 들어가 알겠습니다. 있으면 조금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 형호살롱이 유튜브이긴 하지만 이제 엄연한 제도권 언론인 MBN에 속해 있는 그럼요. 방송이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명태균을 모른다. 대통령은 이제 취임 후에는 관계를 끊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유력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이 명태균에 대해서 뭐 약간 협작꾼, 내지는 사기꾼으로 보는 그 시각을 존중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명태균 게이트로 막 몰고 가는 거는 다른 유튜브에서 하라 하고 우리는 이제 그건 존중하기보다 그냥 대통령실이 이렇게 밝혔다라고 그 사실만 인정하면 밝힌 걸 되잖아요. 존중하겠습니다. 나중에 사안이 좀 진척이 되고 뭔가 더 나오면 그때 가서 명태균 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또 대통령이라든지 김민건 여사 또 유력 정치인들 여권의 정치인들하고는 어떤 관계였는지 뭐가 좀 실체가 드러나면 그때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마무리하기엔 뭔가 좀 아쉬워요. 찜찜하고.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쭙고 싶다. 근데 명태균 씨는 대통령, 이준석, 김종인,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다 여권의 유력 주자들에게 다 접근했어요. 근데 왜 한동훈 대표한테 접근 안 했을까요? 그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점수를 좀 딴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젠가 그제 접근 시도가 또 없었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관련된 분들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관련 없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협잡과 이런 식의 이런 구태가 작동했던 것에 대해서 참 개탄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명태균 게이트가 우리나라의 한국의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 이름이 다 거론되기 때문에 그들과 좀 차별화되는 젊은 정치인, 정치 신인, 새로운 세대 정치인 이런 것에 대한 아무튼 상대적 차별성을 원하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누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을 모른다. 당연히 모르죠. 접촉한 적도 없다. 네, 이거를 요거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의 전성시대는 21년 상반기부터 그러니까 21년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22년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그렇죠. 외면당하는. 그러니까 이걸 하면 뭐냐면 24년 공천에서 명태균 씨가 여사한테 막 부탁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고생했는데 부탁했는데도 여사 공천 안 주잖아요. 이미 여기서 권력밖에 난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부상한 건 24년부터거든요. 그러네요. 시기적으로는 명태균이 이미 이제 소멸해 가던 시기군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명태균 씨가 알고 그런 거는 21년 그 보궐선거, 그 다음에 당대표 선거, 그 다음에 22년 지방선거, 그리고
저 보궐선거 같이 했었죠. 그때 정도의 피크가 됐고 대통령이 또 대선이 되면서 대통령의 신임을 듬뿍 받은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최전성기가 22년 대통령 당선 직후 정도 그러면 지방선거까지가 되겠죠. 이때가 최전성기고 그 뒤에는 이제 여러 얘기가 있어요. 뭐 때문에 거리가 멀어졌다. 여기에 대한 누군가가 이제 권력 다툼에 밀렸다는 얘기가 있고 뭐 누군가는 대통령 뭐 윤한홍 의원이 뭐 멀리하라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녔다. 근데 명태균 씨 주장은 오히려 본인이 윤한홍 의원보다 셌다. 그렇게. 그래서 윤한홍 예. 혼났다라는 얘기고 실제 윤한홍 의원이 밀던 사람이 차관우차에 공천을 못 받고 본인이 미는 사람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건 전 명태균 씨 말에 어느 정도 맞다고 봐요. 다만 22년 말쯤에 가면서는 저게 있어요. 누구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뭐 청와대 또 대통령의 측근 행정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안 좋은 자료들을 보고를 하면서 정보 보고를 멀어졌다라는 게 있죠. 알겠습니다. 참 이게 끝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명태균, 김대남 하여튼 뭐 이런 분들이 그 여건을 이제 초강타하던 그 시기에 우리 이제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사면서 약간 그 불을 조금 꺼놨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언제 다시 불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사태를 보면서 항상 그러지만 최순실도 그랬고 대통령제라고 하는 한 일인, 한 개인의 한 자연인에게 절대 권력이 집중되는 이 제도적 문제점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정말 한번 우리 정말 정치권이 깊게 크게 고민해야 될 예, 상황이고 뭐. 제가 정치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그 제도적인 내용을 좀 반드시 고치고 싶어서 하는데 뭐 되지 못하니 뭐 맞습니다. 이게 누군가 나서서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떤 변화를 좀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참 개헌도 어렵고. 알겠습니다. 이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뭐 지금 국감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감에 불참하고 이제 재판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11월 초에 연달아 이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고 이재명 대표는 뭐 지금 보궐선거 현장을 돌면서 열심히 뭐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한 건가 안 한 건가 헷갈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본인 재판이 이제 코앞인데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11월이면 이제 10월은 야당의 시간이고요. 국감이니까. 11월은 이제 이재명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저는 뭐 민주당에서도 뭐 저는 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의 1심은 당연히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제 그것을 전제하고 지금 민주당은 이러저러한 계획들을 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조급하고 그다음에 절박하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상의 탄핵에 대한 그 유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커지니까 이 김건희 여사 이 건을 계속 키워서 빌드업을 해서 탄핵이라는 민심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데 1심 선고 전에? 1심 선고 나와도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예. 대법에서 이제 확정 판결 될 때까지는. 그래서 그 6개월 정도 기간을 이제 밀어붙여서 탄핵의 빌드업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탄핵이라는 건 우리가 해봐서 압니다만 민심이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민심이 앞장서고 광화문에 10만, 20만, 30만이 먼저 모인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백날 집회 열어서 100명, 200명 모여서 구호 외쳐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예전에 뭐 그럼요. 막스인가 엥겔스가 혁명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일어나는 이루어진 거잖아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운명의 시간도 째깍째깍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한국 정치 참 참담합니다. 언제 주변에 변호사분들 이렇게 나와서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징역 2년을 검찰이 구형하고 이 위증교사 관련해서 이제 3년을 구형을 했는데 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걸로 민주당 내에서도 보는데 이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빼박이다. 이거는 무조건 유죄 나온다. 그것도 의원직 상실형, 그다음에 선거권 박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만일 유죄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 미만으로 나와서 그냥 서로 윈윈 유죄지만 뭐 피선거권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위증교사가 다들 위험하고 하고 특히 이제 위증교사는 실제로 있어요. 예 증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관련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두 명이죠. 그러니까요. 그 누구냐 김진성 씨와 이재명 대표 본인이에요. 그래서 증인 심리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재판이 빨라요. 길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녹취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쭉 저도 30분을 쭉 들어봤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재명 대표가 약간 김진성 씨에게 이렇게 얘기해줘라고 얘기하는 분위기가 다분히 있어요. 다만 거기 앞에 들죠. 이게 사실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줘. 몇 가지 장치도 놔요. 아 그때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나를 올가매려고 이재명 대표가 나를 올가매려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아무튼 당시 KBS랑 좀 짜고 그래 KBS도 좀 편해지니까 대체 저건 이재명 작품이다. 이거 나를 올가매려고 막 이렇게 한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김민석 씨가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그때 누가 오 씨 누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 그 오 씨가 잘하는구나. 그럼 제가 오 씨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면 나름 또 좀 잘했어요. 그래서 의심은 물론 많이 가지만 정말 제가 물어봤어요. 법조 좀 잘하는 분에게. 정말 이재명 대표가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게 맞는 사실이든 틀린 사실이든 그렇죠. 위증이라는 거 본인이 가짜라는 걸 알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누군가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예전에 사실은 김병량 전 시장이랑 이미 고인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올가매려고 그렇게 했더래요. 라고 해서 아 그래?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의심은 많이 가긴 하지만 유죄를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일 안 좋은 저거는 이제 김진성 씨가 더 위증이다라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가 가중되면 유죄 날 가능성도 좀 있다. 저는 근데 이재명 모른다고 봐요 저는. 위증죄보다 위증 교사죄가 더 그렇죠. 가중처벌. 이재명 대표 진정성을 좀 믿을 수 없는 게 제가 뭐 편견일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랑 가장 친한 김용 있잖아요. 예. 김용이 재판 받을 때 유명한 유증교사 사건 있었잖아요. 그 명백한 유증교사잖아요. 김용의 알리바이, 김용이 유동규한테 유동규가 돈 받았던 것을 벗어나서 살아나려고 알리바이 시간을 조작하려고 다 카톡 저기 문자까지 조작하고 다 나와서 유증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증한 사람 구속됐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 사람을 보면 다 압니다. 아니, 100%입니다. 이제 빼박입니다. 저도 뭐 그런 가능성이 예, 높다고 예, 보는데 예. 이게 형법상 유죄잖아요. 그러니까 형법상 유죄는 의심할 여지 없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혹시 무죄인 사람을 잡아 가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진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건 아닌가. 근데 이제 유튜브지만 다 이게 기록이 났기 때문에 네. 적당히 해. 저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이거 기록에 남아. 그럼 이거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이거, 잊혀질 이거. 권리가 맞아요. 없어. 저는 알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봤는데 물어본 걸로는 유죄 날 가능성이 조금 더 있긴 하다. 그런데 저 얘기를 해요. 근데 장점으로 그러니까 유죄 가능성에는 김진성 씨가 제가 위증했습니다. 시켜서 이렇게 얘기해서 당시 통화를 김진성 씨는 아, 위증하라고 시킨 거구나라고 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고 반대되는 상황은 뭐가 있냐면 아 자꾸 기록이 남다니까 자꾸 김진성 씨가 빌미를 주려고 그래. 뭔가 그러면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위증의 대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압박이죠, 압박.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무죄 가능성에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보더라고요. 아, 이제 알겠습니다. 한 달이면 이제 나오니까.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두 분이랑 하나만 얘기하고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는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 박탈되고 의원직 상실했을 경우에 다음 정권을 가져오기 위한 대안, B안, 플랜 B, 플랜 C를 고민하거나 고민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당연히 지도부는 고민을 밖으로 못하죠. 당연히 무죄라고 믿고 일단 그럼 당연히 없다. 무죄라고 얘기하는데 지도부는 못하고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는 당연히 고민하죠. 그게 뭐 김경수가 됐든 김동연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예, 당연히 고민하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재밌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플랜 B를 생각할 때 당연히 우리 김경수, 김동연, 뭐 김부겸, 뭐 많이 나오시죠. 뭐 에트세트라 쭉쭉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폭망이잖아요. 응? 이재명보다는 좋은 사람들이니까 덜 이재명스러우니까. 이재명이 아니면 옛날에 어디 보수 언론 칼럼도 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은 개딸과 극성 팬덤 강경 지지층에 의해서 포박된 정당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날아가잖아요. 이제 일본 정치를 배울 때 우리 헤드리스 몬스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수개가 없는 괴물이라는 게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일본의 군국주의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이재명이 날아가도 이미 20만 명 가까이 되는 이 개딸들의 이 몬스터가 또 다른 수계를 올리면 돼요. 그래서 저는 김민석 헤즈볼라인가요? 하마스예요? 김민석 최고 수석이 지금 오버하는 거나 정청 내에 그동안에 오버된 행태나 저는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민주당 내에 그 강성 팬덤들의 포박된 정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실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게 또 이게 기록에 남는다 그랬잖아요. 아, 저는 기록이 남았대요. 20만 그 민주당의 강성을 또 몬스터라고 표현하면 이게 또 저는 기록에 몬스터라고 남아요. 봅니다. 몬스터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태극기 부대도 몬스터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표현이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선이 빨리 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실제 국민의힘 많은 분들이 한동훈 대표가 만약 대선 주자라면 제일 쉬운 상대는 이재명 대표일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시는 검사를 안 그런 뽑을 생각은 전혀 생각인데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일단 재판받는 게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아니 이재명이 날아가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포스트 이재명을 여쭤봐서 균형 잡히게 포스트 한동훈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 없으면 이제 포스트 한동훈은 다음에 하고 포스트 한동훈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누가 있나요? 아니 한동훈 리스크가 없잖아. 한동훈 대표가 중도 그건 낙마하고 전혀 없어. 대통령한테 중도 멱살 낙마를 잡혀서 낙마할 수 있지. 대통령이 그냥 유도로 낙마시킬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말로는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중도 낭만은 없습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이후를 생각하는 얘기들이 당에서 좀 나와요? 없는 걸로 아는. 신윤도 제가 볼 때는 그냥 4분 5열. 저는 각자 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의 주류가 아니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이미 주주가 바뀌를 몰라요? 아 그렇다. 아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낙마 이후에 민주당을 누가 끌고 가 대선을 누가 할 것이냐, 한동훈 낙마 이후에 누가 할 것이냐 얘기가 제법 많이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요 얘기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형호살롱 문을 닫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